여러분들 우리 소득세 있죠? 우리 마지막 테마인가요? 뭐 신고 납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정산세무위급에서 뭐 빠르게 언급하는 거는요, 그렇게 뭐 출제확률이 높은 건 아니고 제가 막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위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출제보다도 있죠. 뭐 대충 뭐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신고 납부된다는 이 절차적 개념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고 납부 중에서 중간 내납이 있어요. 스케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2월 10일 했고, 3월 10일, 28일, 3월 10일, 5월 31일.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볼게요. 이제 중간 내납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내납은 중간에 내는 거. 그죠? 세금을 5월달에 신고하는데요. 중간쯤에 뭡니까? 상반기에 매출에 대한 있죠. 일정한 소득을 미리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도 중간 내납이 있고요. 소득세도 중간 내납 제도가 있습니다. 중간 내납은 중간 내납 기간은 상반기를 얘기해요. 상반기에 대한, 그죠? 분명 상반기 동안에 돈 번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직 1년이 지나봐야 알지만 중간쯤에 미리 내는 제도가 바로 중간 내납이고요. 중간 내납은 다른 소득자는 내지 않아요. 누구만? 사업 소득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중간에 내는 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중간 내납 있죠? 세액을 미리 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사업 소득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중간 내납 기간이 상반기잖아요. 플러스 5개월. 그래서 이때가 뭡니까? 중간 내납 있죠. 신고 기간이 됩니다. 신고.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상반기를 끊어가지고 6개월 1회에서 뭡니까? 끊어가지고 요거를 플러스 5개월 있다가 한다고. 그래서 5달 있다가 한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뭡니까?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바로 중간 내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간 내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죠? 여러 가지 뭐, 이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 다니실 때 내지 않았던 이론적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간 내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하니까 어떤 거? 근로자, 그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 내납 안 하죠. 중간 내납은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한다,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요거는. 중간 내납세액이 있죠. 너무 적으면요, 그거는 소액 부징수 제도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도 그죠? 우리가 10월 25일 날, 4월 25일 날 예정신고 기간에 개인사업자의 있죠. 예정고지 납부가 있는데 그것도 30만 원이 많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법에 소액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다 정리됐어요. 30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소액을 전부 다 판단합니다. 30만 원 미만은요,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저 중간 내납 죄송합니다. 중간 내납 신고가 아니고 중간 내납 납부죠. 신고 안 합니다. 납부가 되겠습니다.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은 뭐예요? 고지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도에 납부세액이 종합소득세가 4천만 원 냈다 하면 반을 딱 주는 거예요. 그죠? 반 정도를 미리 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 좀 내라 이 말이죠. 그리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미리 낸 거 빼고 내요. 기납부로, 그죠? 그러니까 미리 내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있죠. 신고 납부도 가능은 하다. 여기 신고 납부 가능. 이거, 그죠? 신고 가능자 선택이죠. 선택.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굉장히 작년에는 잘 나갔는데 올해는요.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급감했으면요. 작년에는 4천만 원 낼 정도로 뭐예요? 그죠?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올해는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뭐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요, 되게 뭡니까? 장사가 안 돼서 내야 될 세액이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고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진 같은 거 있죠. 너무 부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정고지 2천 나왔죠? 나왔죠? 내라고. 근데 나는 신고해버리는 거야. 연사회에 있으면, 미달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한 200만 원밖에 안 넣는다면요. 2천만 원 부과됐지만 200만 원밖에 안 돼요라고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2천만 원 고지 납부한 고지서를 취소하고 내가 신고한 200, 그죠? 그걸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납부지가 원칙이지만 여기 예정 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합니다. 자, 그 정도면 간단히 알면 되겠고, 시험에서는요, 확정신고는 5월달까지 해야 돼요. 모든 있죠.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거주자는 5월 말까지 뭐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강제합니다. 확정신고가 언제냐면 여기 5월. 여기 바로 종합소득세 뭐야.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이 이제 곧 4월달, 5월달 다가오네요. 그럼 저는 벌써 11월달에 뭐야. 중간에 해락을 했어요. 제 개인 사업자는. 그러니까 얼마였냐면, 이게 예상치입니다. 만약에 500만 했다 하면요. 이때 예납을 납부로 500을 했다 하면. 제가 그 다음 년도 돌아가면 5월달에 세금 신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6개월 있다가 신고하잖아요. 6개월 있다가. 그죠? 6개월 있다가 딱 신고할 때 확정된 세액이, 결정세액이 만약에 1,500이라면요. 이미 납부했잖아. 500을 빼고 나머지 1,000만 원만 내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미리 납부한 거는, 그죠? 그래서 5월 말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확정신고는요, 내가 마이너스 나거나 과표가 없다 하더라도 뭐야.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결손 난 것도 신고함으로써 이후에 결손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났어요. 과표가 없더라도 신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너의 사정이고 너만 알지. 우리는 모른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 때문에 강의를 드린 거예요. 확정신고 면제제도가 출제가 꽤 돼요. 그죠? 우리 신고 납부제도 중에서 요걸 2월 결손금과 더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 바로 있죠. 이 확정신고 면제예요, 면제. 면제란 말은 5월달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5월달에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만 있다면 뭐예요? 나는 근로소득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요, 2월 말일자에 있죠, 지급을 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연말정산은 2월 말일,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하고 3월 10일 날 신고하니까 이거는 연말정산으로 뭐야, 가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월달에 신고 안 해도 된다고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회사가 해주니까, 그죠? 우리 근로자의 신청해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니까 그걸로 가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회사 다닐 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했다는 그 기억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연말정산 했으니까 안 오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퇴직소득은요, 퇴직금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종결합니다. 얘는 종합소득이 아니고 뭐예요, 분류소득이죠, 그죠? 다르게 퇴직양도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만 있는 거, 그죠? 국민연금 같은 거.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있다면 연금 1월달에 연말정산함으로써 있죠, 과세를 종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이 뭐냐면, 저기 하나의 회사로부터 수당 형태를 받는 그런 있죠. 저는 이제 사업소득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다단계 판매원이랑, 그 다음에 보험모집인, 그 다음에 학습지 선생님들 이런 분 있죠. 그런 사람은 다 사업소득자인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잖아요. 다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 소득 자체가 한 회사로부터 받으니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이 가능한 사업소득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뭐야, 연말정산 했다라면 5월달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전부 다, 이런 거는 확정신고를 뭔가 안 해도 된다, 그죠? 확정신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만약에 두 개가 있으면요. 퇴직과 근로가 있고, 공적연금 이렇게 있다면, 퇴직은 완납적 원천 징수고 분류가 세죠.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근로소득만 남으니까 안 하고 공적연금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하지 않는다. 대신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연말정산이 되면 있죠.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두 개가 있다든지 혹은 근로소득이 두 개 있는데 두 개 종전근무지,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하지 않고 신고했다라면요. 누진을 시킨 적이 없잖아요. 우리 그 실기할 때 전근무지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명세 합해가지고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따로 연말정산이 됐죠. 누진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5월달에 신고 대상이고 이런 것들은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가 회사 다녔고 했고 그죠? 또 부업으로 보험 가입해가지고 보험 모집에 대해서 받았다 하면요. 두 개를 누진을 시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뭡니다. 확정신고 5월달에 신고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개인이 이런 걸 누락하면 과세관청에 전화가 와요. 홍길동 씨 그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한 적이 없네요.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합산하셔야 되니까 세무서에 나오셔가지고 이거 신고해 주세요. 잘 못하는데요. 그럼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럼 아니 20만 원 더 내고 20만 원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 더 내시면 돼요. 20만 원 납부하세요 하면요. 알겠어요. 납부를 하면 세무공무원이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그죠? 경정해서 내부적으로 그냥 끝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전화 온다고 너무 겁을 내면 할 필요는 없어요. 세무서도 다 내가 하늘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무서울 게 없죠. 세무서에 전화 오면 가슴이 들컹들컹 내려앉으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시면요. 그렇게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된대도요. 세무서에 전화 오면 내가 담당자면요. 되게 그래서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5월 말일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하야 하는 경우.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거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퇴직소득만 있으면요. 요거는 퇴직소득만 있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합니다. 과세표준 안 하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보지 말라 했잖아. 근로소득만 있죠. 그것도 안 하고. 근로소득과 보통예금 이자가 있죠. 이렇게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보통예금 이자는 과세는 되죠. 그죠? 과세를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된다는 거지. 과세 안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분리과세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분리과세 되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하나만 남았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다면요. 당연히 해야지. 두 개를 누진을 시켜야 되고, 그 사업소득이 있으면요. 100% 해야죠.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하나의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아니라면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득을 가득하는 제 학원 보세요. 학원의 수입 자체가, 그죠? 제가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원천 징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은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 현황 신고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취업했는데 병원이나 그죠? 큰 학원 이런 데 취업했다면 되게 중요한 제도가 바로 사업자 현황 신고가 됩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는요.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모든 사업자는. 그런데 우리 과세사업자 있죠.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고하니까 이렇게 신고한 사람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그럼 결국은 신고 대상은 추려보면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누구죠?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안 하니까 과세관청은 작년도에 너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어놨는지 궁금하죠?
아무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있죠. 너의 그저 현황 신고를 해다오 말이야. 되게 중요한 행위가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2월 10일입니다. 요거는 대상이 뭐예요? 그냥 추려보면 면세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이나 학원 있죠? 요런 데 취업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업자 현황 신고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 한번 볼게요. 이건 간단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는 일정한 매출 규모가 되는 개인사업자라면요, 너가 신고한 행위가 적절한지를, 성실하게 했는지를 세무사에 뭡니까?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규모가 좀 돼야 되겠죠. 그 규모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규모는 이렇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있죠. 15억, 이렇게 음식, 숙박업 7억 5천. 근데 음식점을 하면서 7억 5천 이상 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음식점의 매출에 7억 5천 이상 되려면요, 그냥 하루에 한 1, 200 정도를 팔아야 되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있죠. 성실신고를 하면 결국은 세무사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받는 비용.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혜택을 좀 줘요. 그래서 혜택은 딴 거 아니고요. 자, 성실신고 사업자는 사업소득 중에서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말까지 기한을 한 달 연장해줘요. 신고를 5월 말 말고 한 달 정도 연장해 준다고, 신고를. 한 달 있다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로는 혜택이 안 되니까 조금 더 혜택을 더 가해요. 어떤 거 해주냐면요, 여기 근로소득자만 받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있죠. 이걸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한테는요, 외적으로 공세해줘요. 이거는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로소득자만 되는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뭐야? 이거 성실사업자인데 문을 열어줘요. 사업자가 나이가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가 좀 많겠죠, 그죠? 사업자는 보통 40대, 50대, 뭐 50대, 60대가 많아요. 그러면 자녀는 전부 다 대학생이고, 부모님은요, 80쯤 되시니까 돌아가실 때가 되죠. 요 타겟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의료비와 교육비를 노린 거예요. 두 개를 딱 있죠. 공제를. 저도 이거, 우리 큰 애가 지금 대학 다니다 군대 갔지만, 저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니까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그 공제를 받고 안 받고가 금액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캐시백으로 100만 원 넘게 되니까. 대학생은 900 한도거든요. 내가 내는 세금이 있다면 캐시백이 135만 원이라고. 내가 내는 세금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돼. 매출이 급감해서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제도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실신고 사업자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아니라 실무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이건 실무에 되게 중요하고요. 실무에서 꼭 알아야 될 얘기고, 뭐 시험보다는 실무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급여대상하고 원천세 신고할 때 보면 인원하고 금액만 들어갔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보면 우리 회사에 있죠, 소득자별로 명부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에 직원이 100명 있다 할게요. 그럼 100명에 대해서 우리 3억을 지급했다 할게요, 인건비로. 그러면 100명에 3억을 신고하는 거지, 100명의 내역을 전부 다 홍길동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소득자별로. 그러면 그거는 언젠가는 신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 지급한 금액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명세표 있죠? 여기 뭐예요? 지급한 명세표가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신고서에는 인원하고 금액만 들어간다면 요게 소득자별로 있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명세표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자, 배당, 기타 소득, 교수님들 있죠, 연구비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급할 때가 있다고요. 이거는 언제? 2월 말일까지고, 사업, 근로, 퇴직 이런 것들은요. 어차피 연말정산을 3월 10일 날 할 거니까 2월 말 내고
또 3월 10일 내고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같이 내라요. 같이 그냥 이런 것들은 같이 내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정산 할 때 신고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토탈 있죠. 회사의 모든 직원의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하면서 직원병세표도 같이 내줘야 돼요. 3월 10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은 조금 바뀌니까 볼게요. 일용직은 여러분들이 제출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석 달 분기마다 뭡니까? 1, 2, 3이잖아요. 1, 2, 3 끊어서 해당 있죠. 그 다음 있죠. 그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석 달마다 신고해요. 이렇게 7월 말까지는, 6월 말까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하셔가지고 7월 1일 이후부터는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요거예요. 분기에 뭡니까? 다음 달까지. 분기 끊어서 분기에 2월 말까지인데 이 7월 1일부터는요. 매달 신고하게 해요. 지금 연습. 일용직은. 그래서 한번 1월 달 거를 2월 말까지, 그죠? 2월 거는 3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죠. 12번 신고하게끔 바뀌었어요. 혹시 지금 요거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뭐야? 국세청에서 많이 공부할 거야, 아마. 올해부터는, 요번 달부터는 이렇게 되고 막 날라올 거니까 그거 유념하셨다가 취업하실 때는 요걸 하시고 세무 대리업체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다고, 여기.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 취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그걸 고지를 해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고, 알아가지고. 그런 스케줄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물론, 그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하지만, 교육을 하지만. 자, 분납 볼게요. 분납은 뭐냐면, 내가 내는 세금이 너무 많으면 합법적으로 이자 없이 나눠내는 제도가 분납이 되겠습니다. 좋은 거죠? 저도 분납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분납은 그 많다는 금액을 요걸 얼마를 납부할 세금이 얼마야? 소득세 1,000만 원 이렇게